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죽음의 그림자뿐. 육지의 불빛은커녕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 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와 마주하며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선택을 주마등처럼 떠올리고 있었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지옥 같은 풍경과 달리 불과 석 달 전의 바다는 더없이 평온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기에 그 기억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때도 박명수는 오늘처럼 홀로 배를 몰고 나가 그물을 던졌는데 며칠째 피라미 한 마리 잡히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던 날들이 이어지던 터라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조급했고 끼니조차 잊기 힘든 가난은 늙은 어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오늘마저 허탕을 친다면 내다 팔 젓갈은커녕 당장 저녁에 끓일 죽거리도 없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이리도 가혹하게 구시는가. 그는 갈라진 손바닥에 침을 깸뱉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평소와는 달리 그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고기 떼의 무게가 아니었으며 마치 바다 밑바닥에 거대한 바위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듯한 묵직함이었다. 그물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박명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물 안에는 집채만한 크기의 거북 한 마리가 오색 찬란한 광채를 뿜어내며 웅크리고 있었다. 그 거북의 등껍질은 마치 장인이 정성 들여 빚은 자개처럼 신비로운 빛깔로 반짝였고 등에는 알 수 없는 고대의 문양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평생 바다에서 뼈가 굵은 그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영물임이 분명했다. 이것은 필시 용왕님의 사자가 아니더냐. 어찌 이런 귀한 것이 내 누추한 그물에 걸려들었단 말인가. 그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거북을 자세히 살폈는데 놀랍게도 그 거북은 그물에 얽힌 채 괴로워하거나 발버둥치는 대신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로 박명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망울은 짐승의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아니 그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의 것처럼 깊고 그윽했으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릴 듯한 슬픔과 간절함이 서려 있어 보는 이에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다. 순간 박명수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휘몰아쳤는데 이 거대한 거북을 장터에 내다 판다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는 탐욕이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이었다. 저잣거리의 최부자 같은 장사치들은 이런 희귀한 영물을 보면 부르는 게 값이라며 달려들 것이 뻔했고 그 돈이면 쓰러져가는 초갓집을 고치고 아내에게 좋은 약을 지어 먹이며 남은 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터였다. 눈 딱 감고 배에 싣고 가자.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내 곤궁함이 오죽하면 이런 횡재를 내려주셨겠는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사를 집어들고 거북의 숨통을 끊으려 다가갔으나 거북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물방울을 보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근원적인 슬픔을 호소하는 눈빛이었고 평생을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어부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에이, 빌어먹을 내가 미쳤지 미쳤어.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영물을 해코지하려 하다니. 내 손이 썩어 문드러질 짓을 하려 했구나. 박명수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들고 있던 작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허리춤에서 녹슨 칼을 꺼내어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물을 썩썩 잘라내기 시작했다. 질긴 그물코가 하나둘 끊겨 나갈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토참매던 줄이 풀리자 거북은 천천히 내 다리를 움직이며 자유를 되찾은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다. 그는 뱃전에 걸터앉아 땀을 훔치며 거북을 향해 손을 휘휘 저었다. 가거라 어서가 네가 살던 용궁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인간의 그물 따위에 걸리지 말거라. 그리고 혹여나 용왕님을 뵙거든 이 늙은 어부가 잠시나마 삿된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전해다오. 거북은 물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더니 잠시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어 박명수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이는 듯한 실함을 하고는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박명수의 귓가에는 거센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고 그날의 선행이 가져다준 결과라고는 고작 찢어진 그물과 더욱 궁핍해진 살림살이 그리고 무리하게 배를 구곡에서만은 띄워야만 했던
지금의 절박한 상황뿐이었다. 그때 그 거북을 놓아주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 그랬다면 천벌을 받아 진작에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지. 그는 자조 섞인 웃음을 흘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으나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뱃머리를 강타하며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배의 늑골이 부서져 나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배는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오르자 그는 본능적으로 돛대를 끌어안으며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아, 정령.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배는 더 이상 배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고 박명수는 솟구치는 파도에 휩쓸려 차가운 바다로 내동댕이 쳐졌다. 폐부 깊숙이 짠물이 밀려들며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그는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려 안간 힘을 썼으나 거대한 파도는 무자비하게 그를 짓누르며 깊은 심연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의 뇌리에는 아내의 주름진 얼굴과 함께 석 달 전 놓아주었던 그 오색, 찬란한 거북의 슬픈 눈동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차가운 어둠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덮치기 직전 그는 자신의 몸이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았고 그렇게 격렬했던 폭풍 후의 밤은 한 늙은 어부의 비극을 삼킨 채 더욱 거세게 울부짖을 뿐이었다. 거북을 놓아주고 빈 배로 포구에 돌아왔던 그날 저녁 박명수를 맞이한 것은 가족의 따뜻한 위로가 아닌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냉소와 비아냥거림이었다. 찢어진 그물을 어깨에 메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마치 폐잔병과도 같았는데 이미 그가 바다에서 행한 기행은 바람보다 빨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며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다. 저기 보게나 용왕이 내린 벼락부자가 될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천치 바보가 오고 있구먼. 제 주제에 무슨 선비 흉내를 낸다고. 영물을 놓아줘. 당장 쌀독이 비어 굶어 죽게 생긴 판국에 그깟 미물이 사람 목숨보다 중하단 말인가. 촌로들은 혀를 끌끌 차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젊은 어부들은 킬킬거리며 그의 뒤통수에 대고 조롱 섞인 농담을 던졌으나 박명수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특히 마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객주 최 씨의 조롱은 뼈아픈 비수처럼 박명수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 그는 기름진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박명수의 앞길을 가로막고 섰다. 이복의 박노인 자네가 그 오색 거북을 잡았다가 놓아주었다는 게 사실인가? 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만. 그 거북 등껍질 하나면 자네 집 기와를 10번은 갈아엎고도 남았을 텐데 그걸 바다에 쳐넣어 자네가 정령 제정신인가? 아니면 노망이 들어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인가? 최객주는 부채로 박명수의 가슴팍을 툭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주변에 모여든 그의 하수인들도 덩달아 배를 잡고 웃어댔다. 박명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당장 아내의 약값을 위해 최객주에게 빚을 지고 있는 처지라 감히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어찌 돈으로만 따지겠습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대꾸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더욱 거세진 비웃음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박명수의 삶은 더욱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데 찢어진 그물을 수선할 돈이 없어 며칠 동안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당장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버거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박명수의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 잘못 만나 평생 고생만 하더니 굴러들어 온 복을 걷어차는 꼴을 보고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라며 동정 아닌 동정을 베풀었지만 그 말들은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었다. 박명수는 집안에 누워 콜록거리는 아내의 기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양심과 도덕이 사랑하는 사람을 굶주림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를 깊은 회의감에 빠뜨렸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것일까? 그 거북을 팔았다면 지금쯤 아내에게 뜨끈한 고깃국이라도 먹일 수 있었을 텐데 가난은 단순히 배를 핥는 고통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자존감마저 갉아먹는 무서운 마무리였으니 박명수는 쌀 한 편박을 꾸기 위해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굽실거려야 했다. 그러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했던가. 흉어가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흉흉해져 누구 하나 선뜻 곡식을 내어주는 이가 없었고 오히려 거북을 놓아준 덕을 쌓았으니 용왕님이 쌀가만이라도 보내주지 않더냐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박명수는 치욕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텅 빈 쌀독을 긁으며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그깟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싶을 정도로 절박했다. 그는 결국 최객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최객주는 박명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가운 어조로 쏘아붙였다. 내 돈은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나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또 돈을 빌려달라니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정급하면 자네 집이라도 내놓든가 아니면 나가서 물고기 비늘이라도 긁어오란 말이야. 최객주의 문전 박대를 당하고 돌아오던 길 박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원망 섞인 탄식을 내뱉었는데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우중충하여 그의 암담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제가 바란 것은 큰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아내와 함께 배떼지 않고 사는 소박한 행복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리도 큰 욕심이었단 말입니까? 그는 길가의 피니름 모를 들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석 달 전 바다로 돌려보낸 거북의 눈망울을 떠올렸다. 그 깊고 신비로운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고마움을 표시하던 그 순간의 전율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지금 당장 백가죽이든 가죽에 들러붙는 현실 앞에서는 그저 허망한 신기루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선행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피를 토하기에 이르렀고 의원은 당장 귀한 약재를 쓰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다. 약재를 구할 돈을 마련할 길은 오직 하나.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가 만선을 해오는 것뿐이었지만 바다는 며칠째 거친 풍랑이 예고되어 있어 노련한 사공들조차 배를 띄우기를 꺼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명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 그는 아내의 창백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주구려. 내 이번에는 기필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다. 용왕님이 내 정성을 아신다면 부디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않으시겠지. 그는 아내의 머리맡에 낡은 물사발 하나를 떠놓고 비장한 각오로 방문을 나섰다. 밖에는 흉흉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다. 포구에 도착한 박명수는 밧줄에 묶인 자신의 낡은 목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곳곳이 썩고 갈라진 배는 거친 바다를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주변의 어부들이 그를 말리며 혀를 찼다. 이복의 박노인 미쳤나. 저 하늘을 좀 보게. 먹구름이 몰려오는 꼴이 예사롭지가 않아. 오늘 같은 날 배를 띄우면 10중 8구는 물귀신 밥이 될 걸세.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가게나. 이웃 어부 김씨가 걱정스런 얼굴로 그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박명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김서방 고맙네만. 내게는 이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집에 기다리고 있다네. 아내가 죽어가는데 내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배에 올랐고 낡은 노를 저어 검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배가 포구를 벗어나 먼 바다로 나아갈수록 파도는 점점 거세졌고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바다와 맞닿을 듯 위압적인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박명수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그물을 손질했는데 손끝이 찢어질 듯 시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제발 제발 무엇이라도 걸려다오. 고등어 한 마리라도 좋고 멸치대라도 좋으니 제발. 그는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그물을 던졌고 거친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물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폭풍전야의 바다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지더니 그물을 던지는 족족 묵직한 손맛이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닌가. 건져 올린 그물에는 평소에는 구경하기도 힘든 귀한 돔이며 농어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박명수는 믿기지 않는 광경의 희열을 느끼며 미친 듯이 그물질을 계속했다. 이것 보아라.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용왕님이 드디어 보답을 하시는구나. 만선의 기쁨에 도취된 박명수는
배가 육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하늘빛이 얼마나 험악하게 변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고기를 잡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배 안가득 쌓여가는 물고기들을 보며 그는 아내에게 약을 지어주고 쌀을 사고 최객주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상상에 빠져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러나 탐욕과 희망이 뒤섞인 그 순간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지며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멀리서부터 산더미 같은 파도가 하얀 거품을 물고 밀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박명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노를 잡았으나 이미 때는 너무 늦어 있었다. 바람은 폭풍으로 변해 귀청을 찢을 듯 울부짖었고 잔잔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여 그의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인간의 하찮은 욕망을 비웃으며 거대한 징벌을 내리는 것과 같았다. 안 돼. 이 고기들을 두고는 죽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잡은 것들인데. 박명수는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 배 바닥에 엎드려 물고기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지만 파도는 무심하게 배를 강타하여 애써 잡은 고기들을 바다로 쓸어버렸다. 순식간에 배 안은 물바다가 되었고 그는 살기 위해 물고기 대신 돛대를 붙잡아야만 했다. 공포가 엄습하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오직 하나, 집에 홀로 남겨진 아내의 얼굴이었다. 여보, 미안하오. 내 욕심이 과했소. 그저 당신 살려보겠다고 나선 길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당신을 두고 떠나게 생겼구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했다. 3개월 전 거북을 살려준 대가가 고작 수장 쇠장이란 말인가.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내 삶의 결말이 이토록 비참해야만 하는가.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져 배의 키마저 부러뜨려 버렸고 통제력을 잃은 배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박명수는 자신이 곧 닥쳐올 죽음을 예감하며 온몸을 떨었다. 저 멀리 육지의 불빛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과 포효하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일장에서 그가 겪고 있던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 시작점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배전을 잡고 버텼지만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자 몸이 붕 뜨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세상의 조롱과 가난의 서름,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차가운 물이 폐부로 밀려들어오는 고통 속에서 그는 의식을 잃어가며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그렇게 박명수의 비극적인 운명은 끝나는 듯 보였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생의 마지막 불씨를 꺼뜨리려던 찰나 박명수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사지의 감각이 마비되어 더는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는 기이한 평온함 속에서 그는 마치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 웅크리고 있는 태아처럼 물살에 몸을 맡겼는데 흐릿한 시야 너머로 저승의 입구라 여겨지는 희미한 빛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아, 이것이 죽음인가? 생각보다 고통스럽지는 않구나. 다만 홀로 남겨질 아내의 곡소리를 듣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그는 덧없는 생에 대한 미련을 놓아버리며 눈을 감으려 했으나 바로 그 순간 엉덩이와 등짝을 강타하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몸이 위쪽으로 솟구치는 불가사의한 힘을 느꼈다. 그것은 부서진 배의 파편이 떠오르는 부력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산이 융기하여 그를 밀어올리는 듯한 묵직하고도 강력한 힘이었다. 굴럭컥컥 물 밖으로 머리가 튀어나오자마자 터져나온 것은 비명 아닌 생존의 기침 소리였고 그는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단단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폭풍우는 여전히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으나 박명수는 자신이 차가운 물속이 아닌 무언가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곳이 용궁의 입구란 말인가? 그는 짠물에 절어 쓰라린 눈을 간신히 뜨고 주변을 더듬거렸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은 젖은 나무 판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미묘한 온기가 느껴지는 생명체의 피부 같았고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기하학적인 무늬가 손바닥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먹구름을 찍고 내려온 시퍼런 번개가 칠흑 같은 바다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박명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뱉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엎드려 있는 곳은 파손된 조각배의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를 새카맣게 뒤덮은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거북이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생명의 뗏목이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박명수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려 보았으나 귓가에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딱딱 톡톡 하는 기이한 마찰음들이었다. 그것은 수많은 거북이들이 서로의 등껍질을 맞대고 밀착하며 내는 소리였으며 그들은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거센 파도에 맞서고 있었다. 배가 산산조각이나 침몰하던 절체절명의 순간 바다 밑에서 솟구쳐 올라온 거북대가 박명수의 몸과 부서진 배의 일부를 등 위로 받아낸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박명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무리의 한가운데서 가장 선두에 서서 파도를 가르고 있는 집채만한 거북이였으니 그 등껍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묘한 오색 광채는 바로 석 달 전 그가 놓아주었던 그 영물임이 틀림없었다. 아, 자네였는가? 정녕, 자네가 나를 살리려 이리 떼를 지어왔단 말인가? 박명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오색 거북은 마치 박명수의 목소리를 들은 듯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번갯불에 비친 그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그윽했으며 이번에는 슬픔 대신 강인한 의지와 안도감이 서려 있는 듯했다. 그 눈빛은 박명수에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을 지키겠소.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는 공포에 떨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차오름을 느꼈다. 거북대는 단순히 그를 태우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마다 외곽에 있는 거북이들이 몸을 세워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안쪽에 있는 거북이들은 서로의 다리를 엮어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중심을 잡고 있었다. 이것은 본능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고도로 조직적인 구조 활동이나 다름없었다. 인간인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한 미물들의 이타적인 협동심 앞에 박명수는 경외감을 넘어선 성스러운 전율을 느꼈다. 내가 어리석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그저 보양식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길 때 나 또한 잠시나마 그런 삿된 마음을 품었거늘 너희는 인간보다 더 의리가 있고 신의가 깊은 영물들이었구나. 박명수는 거북의 등껍질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폭풍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여전히 으르렁거렸지만 그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거북들의 등은 그 어떤 호화로운 배보다 튼튼했고 그들의 체온은 차갑게 식어가던 그의 몸을 덮여주고 있었다. 그가 엎드려 있는 거북의 등, 틈새로 바닷물이 찰랑거렸지만 신기하게도 물은 그 이상 차오르지 않았고 거북들은 묵묵히 네 발을 저어 육지 쪽으로 살 길이 있는 곳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 비웃었던 그날의 선행이 지금 이 순간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와 그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폭풍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는 듯 파도의 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했다. 박명수는 긴장이 풀리며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감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거북대의 움직임은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지난날 최객주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다. 돈이 전부가 아니냐던 그의 비웃음, 어리석은 늙은이라던 손가락질들, 그러나 지금 억만금을 준다 한들 이 거북들의 등 위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으며 비단옷을 입은 최객주가 과연 짐승들의 숭고한 보훈을 이해나 할 수 있겠는가. 박명수는 가난과 멸시 속에 쪼그라들었던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킨 양심과 도덕적 가치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앞으로의 삶을 버텨낼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리라 확신했다. 그때 거북 무리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겼다. 오색 거북이 낮은 울음소리를 내자 주변을 호위하던 거북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어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박명수가 떠나온 포구가 아닌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인적이 드문 바위 해변 쪽이었다. 왜 포구로 가지 않는 거지? 의아함도 잠시 박명수는 곧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만약 이 수천 마리의 거북대가 마을 포구에 나타난다면 탐욕의 눈이 먼 마을 사람들과 최객주 일당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그들은 작살과 그물을 들고 달려들 것이 뻔했고 자신을 구해준 은인들이 또다시 인간의 욕심에 희생당하는 꼴을 볼 수는 없었다. 거북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며 은밀하게 박명수를 내려줄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아, 너희들의 지혜가 나보다 낫구나. 그래, 그래야지. 너희는 절대 그들에게 잡혀서는 안 된다. 어둠 속에서 해변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거친 파도에 깎인 기암 괴석들이 즐비한 곳이었지만 거북들은 능숙하게 암초 사이를 피해 헤엄쳤다. 마침내 완이 가까워지자 거북들은 서서히 흩어지며 박명수가 딛고 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오색 거북이 마지막까지 박명수의 발밑을 지탱해 주었고 그는 떨리는 다리로 거북의 등에서 내려와 젖은 모래밭을 밟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았지만 흙의 감촉은 그가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케 했다. 박명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철썩거리고 있었지만 바다를 가득 메웠던 거북대는 어느새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고 오직 오색 거북만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으마. 부디 몸 조심히 가거라. 박명수는 바다를 향해 큰 절을 올렸고 오색 거북은 긴 목을 한번 끄덕이더니 물보라를 일으키며 깊은 바다로 사라졌다. 폭풍우가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박명수는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마을로 향했다. 그의 몰골은 물귀신처럼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빈손이었다. 만선의 꿈도 아내의 약값도 모두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확신과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밤새 비바람에 잠 못 이루고 나와 있던 몇몇 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헉! 저기 봐. 박노인이야. 귀신인가? 사람인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걸어오니 그럴 만도 했다. 박명수는 놀란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귀화는 단순히 한 어부의 생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함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며 하늘이 굽어 살피는 인과응보의 증거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과 응징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박명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마당 한 구석에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빌고 있던 아내는 그를 보고는 악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혼절하고 말았다. 물귀신이 되어 나타난 원혼이라 여겼던 것이다. 박명수는 급히 아내를 안아들고 차가운 손발을 주무르며 울부짖었다. 여보, 정신 차리오. 내가 왔소.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오. 한참 만에야 눈을 뜬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체온과 거친 숨소리를 확인하고서야 꿈이 아님을 깨닫고 뼈만 남은 앙상한 팔로 남편의 목을 끌어안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이고, 영감 살아있었구려. 저 거친 바다가 당신을 삼킨 줄 알고 내 억장이 무너졌는데 천지신명께서 도우셨구려. 두 노부부의 통곡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고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고 이를 지켜보던 이웃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기적 같은 생환을 축하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순간은 채 한식경 한 끼 밥을 먹을 정도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으니 박명수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객주 최 씨가 득달같이 달려왔기 때문이었다. 대문을 걷어차다시피 열고 들어온 최 씨의 뒤에는 험상댐은 장정 서너 명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최 씨의 눈은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허허, 이게 누구신가? 물고기 밥이 된 줄 알았던 박노인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다지. 내 빚 떼먹고 야반도주라도 한 줄 알았더니 용케도 기어들어왔구먼. 최 씨는 비릿한 조소를 날리며 박명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명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최객주 어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왔습니다. 배도 잃고 그물도 잃어 당장은 갚을 길이 막막하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갚을 테니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하지만 최 씨에게 자비란 없었다. 그는 부채를 접어 박명수의 이마를 툭툭 치며
싸늘하게 내뱉었다. 말미 흥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자네가 타고 나간 배도 내 돈으로 빌린 것이고 찢어먹은 그물값에 밀린 이자까지 합치면 자네 목숨값으로도 모자라. 배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고기는 뭘로 잡을 텐가? 맨손으로 안 되겠다. 당장 이 집문서랑 논마지기라도 내놓게. 그리고 자네 마누라는 우리 집 부엌대기로라도 써야 밥값은 하겠지. 그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병든 아내를 종으로 끌고 가겠다는 말에 박명수는 이성을 잃고 최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안 됩니다. 제발 아내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갚겠습니다. 최 씨는 귀찮다는 듯 박명수를 발길질로 걷어차며 소리쳤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저 늙은이를 끌어내고 집안을 뒤져 돈 될 만한 건 싹 다 챙겨라. 장정들이 박명수를 짐짝처럼 끌고 밖으로 내동댕이 쳤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명수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이보시오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오. 바다에서 거북대가, 수천 마리의 거북대가 나를 살려주었소.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오. 그의 절규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거북대가 사람을 살려 박노인이 충격으로 실성을 했나 보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다니 누구 하나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배를 잡고 깔깔대며 비웃었다. 푸아하, 거북대 용왕님 사위라도 되셨나 보네. 그래, 그 신통방통한 거북들이 자네 빚도 갚아준다더냐.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전 재산이라도 내놓으마. 최 씨의 조롱이 극에 달하고 박명수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바로 그때였다. 저게 뭐야? 바다를 좀 보시오. 포구 쪽을 바라보던 한 젊은 어부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가락질을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다로 향했고 순간 웅성거림은 쥐 죽은 듯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잔잔하던 앞바다의 수면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 하더니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오색 찬란한 무지갯빛이 뻗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침 햇살에 반사된 윤슬이 아니었다. 수면 위로 검은 물체들이 끝도 없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박명수를 구해주었던 그 거북대였다. 수백 수천 마리의 거북들이 마치 사열을 하듯 질서정연하게 포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거북이다. 진짜 거북대야.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눈앞의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행렬의 중심에는 집채만한 오색 거북이 위풍당당하게 헤엄쳐 오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등 위에는 무언가 거대한 물체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박명수가 폭풍우 속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찢어진 그물 뭉치와 파도에 부서져 나간 뱃조각들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쓰레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거북들이 포구의 얕은 물가에 이르러 등 위에 짐을 내려놓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찢어진 그물 안에는 폭풍우 치기 전 박명수가 잡았던 귀한 돔과 농어들이 싱싱하게 살아 펄떡이고 있었고 부서진 뱃조각 위에는 바다 깊은 곳에서나 볼 법한 붉은 산호가지들과 주먹만한 진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최객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들고 있던 부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거북들은 박명수의 발 앞에 보물들을 밀어놓고는 일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신하가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과도 같았고 동시에 친구가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았다. 가장 앞에 있던 오색 거북이 긴 목을 빼어 쿠 하고 낮고 깊은 울음소리를 내자 나머지 거북들도 화답하듯 지느러미로 물을 탁탁 치며 장단을 맞추었다. 그 소리는 마치 천군만마가 승전고를 울리는 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박명수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나가 오색 거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나를 살려준 것도 모자라 내 곤궁함까지 헤아려 주었구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 그의 눈물방울이 거북의 등껍질 위로 툭툭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에 대한 구경이 아니라 눈앞에 현신한 바다의 신령스러움에 대한 본능적인 복종이었다. 평소 박명수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이들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박노인. 아니 박어르신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왕님이 돌보시는 분인 줄도 모르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던 최객주는 거북의 눈빛이 자신을 쏘아보는 것만 같은 서늘함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희익 살려주십시오. 내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대자연의 위험 앞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거북대는 한참 동안 박명수의 곁을 맴돌다가 오색 거북의 신호에 맞춰 다시 바다로 몸을 돌렸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여전히 펄떡이는 물고기들과 눈부신 보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다에는 그들이 남긴 신비로운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박명수는 멀어지는 거북들을 향해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다. 이제 그의 앞에는 가난도, 멸시도, 빚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전설이 될 이야기와 그보다 더 값진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벅찬 감동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최객주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슬금슬금 도망쳤으나 이미 그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진 뒤였다. 이날의 사건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로 퍼져나갔고 박명수의 오두막은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이 기적은 박명수 개인의 행운을 넘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거북대가 남기고 간 기적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포구에는 며칠 동안이나 신비로운 바다 향기가 감돌았는데 그것은 비린내가 아닌 마치 깊은 산속의 난초향과도 같은 그윽한 향취였다. 박명수의 낡은 오두막 앞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진주와 붉은 산호 가지들은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어내며 마을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다. 그러나 박명수는 그 보물들을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는 대신 먼저 멍석을 깔고 가장 빛깔 좋은 진주 몇 알과 싱싱한 생선을 골라내어 정갈한 상을 차렸다. 그리고는 동쪽 바다를 향해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절을 올렸다. 용왕님이시여, 그리고 나의 생명의 은인인 거북님들이시여, 이 미천한 늙은이에게 베풀어 주신 과분한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세상에 덕을 베풀며 갚아나가겠나이다. 그의 기도 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곁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그동안 가난과 이기심에 찌들어 있던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듯했다. 박명수는 보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남다른 면모를 보였는데 그는 가장 먼저 읍내의 큰 의원을 찾아가 최고급 약재를 지어다가 병석에 누운 아내에게 다려 먹였다. 수십 년을 해수병으로 고생하며 피를 토하던 아내는 신통하게도 며칠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지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마주 앉아 따뜻한 밥상을 받을 수 있다니. 아내가 눈물 젖은 숟가락을 들자 박명수는 껄껄 웃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꿈이 아니오, 임자. 우리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하늘의 선물이니 이제 마음 편히 먹고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 죽으려. 두 노부부가 오두막 샘마루에 앉아 나누는 담소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빛나는 행복의 풍경이었다. 아내의 건강을 되찾은 후 박명수는 남은 보물 중 일부를 팔아 최객주를 찾아갔다. 최객주는 거북대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박명수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혼비백산하여 맨발로 뛰어나왔다. 아이고 박어르신 누추한 곳에 어인 왕님이십니까? 빚이라면 제가 다 없는 셈 칠 테니 제발. 최객주는 박명수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박명수는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최객주 앞에 정중하게 내려놓았다. 최객주 받으시게. 이것은 내가 빌린 원금과 이자여. 사람이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최객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돈꾸러미와 박명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힘과 재물을 얻었으니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었다. 다만 내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박명수의 엄중한 목소리에 최객주는 바짝 엎드렸다. 마을의 가난한 어부들이 흉어기에 굶지 않도록 쌀을 빌려줄 때 더 이상 터무니없는 고리대를 받지 말게나. 그리고 자네도 보았듯이 미물인 거북조차 은혜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 인륜을 저버려서야 되겠는가.
박명수의 점잖은 꾸짖음은 최객주의 폐부를 찔렀다. 최객주는 붉어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박명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렸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이 멀어 사람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최객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돕는 등 개과천선하였으니 이는 박명수의 덕이 사람을 변화시킨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박명수는 남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비바람을 피할 정도로만 수리했을 뿐 비단 옷을 입거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마을 포구를 튼튼하게 보수하여 태풍에도 배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했고 형편이 어려운 젊은 어부들에게는 세배와 그물을 장만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영감 대신 거북선인이라 부르며 존경해 마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손사래를 치며 겸손해했다. 내 돈이 아니라 바다가 잠시 맡겨둔 것이네. 바다에서 온 것은 다시 바다와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이치에 맞는 법이지.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인근 고을은 물론 서라벌 왕경에까지 소문이 퍼져 많은 이들이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곤 했다.